너무 길고 지루한 중간고사 시험 대비였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편 드는 생각은 또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해봤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시험은 일단 첫 시험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시험도 중요했지만 나머지 시험, 그 남은 시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게 부족했고 하는 것들을 좀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동영상으로 한번 해설 강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드린 자료가 있을 텐데요. 이 자료를 그냥 보시면 힘드실 것 같고 좀 출력해서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출력해서 보시면 훨씬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평을 먼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기말고사는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구과학의 범위가 넓어서 빅뱅 부분은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4분이 수업을 하셨는데요. 특히 빅뱅 부분이 원래 지구과학이랑 약간의 물리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화학쌤께서 수업을 하셔서 화학적인 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화학적인 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좀 했었거든요. 어떤 대비를 했었는지 잠시 후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2번. 자, 이번 시험 범위의 물리 단원 역학은 통합과학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만을 이해하기에도 쉽지 않은 단원이며, 그리고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다소 난이도 있는 문제에 더해서 물리1 개념도 객관식 문제로 함께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역학 부분이 물리1과 물리2에 둘 다 연결이 돼요. 물리1에 일단 좀 상당 부분이 연결이 되고요. 물리2에 수평 던진 물체 운동, 그리고 수평 위로, 수평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이 나오는데, 물리2에 있는 그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수평 던진 물체 운동만, 수평으로 지면과 나란하게 던지는 물체 운동만 통합과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1, 2가 다 연결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물리 1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사실 물리 2까지, 물리 2에 있는 내용을 많이 연습을 했는데 둘 다 연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물리 1 개념이 좀 많이 나왔고, 공부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도 어려웠지만 그걸 문제화해서 그걸 맞추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난이도 있는 문제가 물리로 나왔습니다. 다음 3번. 서수형 또한 물리에서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에서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4번. 전체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물리에 의해서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5번. 예전 휘문고 시험과 비교하면 다소 쉬운 편이었지만, 제가 휘문고 수업 지금 15년 정도 했는데요. 정말 예전에 어마무시한 문제들이 막 통합과학, 고1과학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은 그거에 비하면 좀 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휘문고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출제되었다면 조금은 난이도 있는 시험이 될 수 있었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6번. 어려운 개념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랜 기간 복습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왔고, 직보 때 주의하라고 짚어준 내용들에서 난이도 조절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어서 대체적으로 세험학원 학생들이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성적 조사를 해보니까 7번. 재원생이 89명이었고요. 그리고 42명의 학생이 문자를 답을 해왔고요. 객관식 만점이 12명이었고, 이 중에서 서수형까지 잘 썼어요 선생님이라고 한 학생이 그래서 100점 될 것 같은 학생이 8명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모두 끝나고 채점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 학생들은 아직 연락이 거의 대부분 안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점전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 8번. 쉬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휘문고에 워낙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1컷은 매우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98에서 100점 사이가 1컷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9번. 고득점 학생들이 많은 편이라서 기말고사는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기말고사 범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범위는 물리의 운동량, 충격량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는 1학기 중간에 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말에서 가장 어려울 범위는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에 판구조론이 있는데요. 그 판구조론이 예전에 고2, 고3 때 배우는 지학 1, 2에 다 걸쳐 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교육과정으로는 고2 때 배우는 지학 1에만 들어있는데요. 예전에는 고2, 고3 때 다 배웠었고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근데 통합과학에선 그 광범위한 것들을 줄여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휘문고 기출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건 아마 조금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예전에 나왔던 그 어려운 지학 2 문제까지 출제가 종종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 깊은 내용까지 수업을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하게 될 겁니다. 기말 때는 이번보다는 시험이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아마 1컷이 내려갈 겁니다. 어렵게 나올 거고, 거기에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아마 지구과학의 판구조론이 가장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음 10번.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 제가 늘 그냥 평상시에 쓰는 그 전화거든요. 전화번호가 2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항상 들고 다니는 번호니까 제 오픈되어 있는 그 번호로 연락 주시기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잘 본 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부족하게 해주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말고사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첫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고생 많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뒤에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각 문항별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객관식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좀 작게 나와 있어서요. 칠판에 띄우는 건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서요. 공간에. 프리 출력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보셔도 괜찮고요. 혹시 앞에 총평을 못 보셨다면 총평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아마 좀 이해하시기 좀 더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객관식 1번이었고요. 지학 단원인데도 불구하고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학 범위가 넓고 화학 범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학을 반을 쪼개서 화학생이 수업을 하셨고요. 배점은 4.3점, 난이도는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다소 높은 편이긴 했지만 그리 어려운 개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형식의 문제라서 복습 문제를 많이 다뤘던 문제였고요. 이것뿐이 아니고 굉장히 매주 배웠던 문제예요. 저희가 이걸 진도를 2회차에 나갔는데 2회차 이후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거의 매주 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되어서 매우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 암기가 안 된 경우여도 사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너무 쉬운 문제였거든요. 혹시 틀렸다면 아마 이런 경우였을 겁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지학인데 화학쌤이 수업을 하셨고요. 배점은 3.9점에 난이도는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연속, 흡수, 방출 스펙트럼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낮긴 하지만 조금은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단원분류상 지구과학이라서 교과서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한 구분과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과서에는요, 기체 방정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원에서 얘를 또 배우게 되는데 지구과학 원에서도 기체 방정관은 안 배웁니다. 저 기체 방정관은 화학에 나오는 거예요. 화학에서도 이 부분이, 이 내용이 지학에 주로 나오고요. 물리에 좀 나오고요. 그리고 화학에 살짝 나옵니다. 화학에는 빅뱅에 대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에 나오는 기체방정관 얘기인데요. 화학생님께서 수업을 하셔서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게 수소방정관인데요. 수소방정관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평상시에 진도 나갈 때도 설명을 좀 했지만 직보 때 다시 한번 짚어주었거든요. 그래서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류상 지구과학이라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한 구분과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단어는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화학에 나오는 깊이 있는 내용까지 나올 것 같아서 직보 때 자세히 설명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틀렸다면 아마 직보를 깊이 있게 안 들었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중 문제였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지학 문제였고요. 이건 주계열 배점은 4.6점이지만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이건 뭐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우공비, O2, 완자 다 있는 거고요. 사실 수업 한 번만 들으면 아니면 수업을 안 들었어도 직보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질량이 주계열성의 구조와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매우 높긴 했지만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형식의 문제라서 복습 문제로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혹시 틀렸다면,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복습 문제가 충실히 안 되어서 매우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와 암기가 안 된, 정말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가 안 된 경우일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발만 학원에 왔다 갔다 한 거지 이걸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건 저도 잘못했던 거였을 거고요. 학생도 잘못했을 거예요. 이거 틀리면 정말 저한테 좀 전화 주세요. 이거 틀린 학생이 있으면. 자, 다음은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도 지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4.2점에 난이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질량이 큰 별과 작은 별의 진화 과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 또한 자주 출제되는 형식의 문제라서 복습 문제를 많이 다뤘던 내용이었고요. 이것도 틀렸다면, 이 문제 또한 틀렸다면 복습 문제가 숙제가 충실히 안 되어서 매우 기본적인 개념의 암기가 이해가 안 되었을 그런 경우일 겁니다.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다음은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은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4.6점에 난이도는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자, 질량, 중력과 속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온라인 클래스 수업에서 물리 선생님께서 꽤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신 개념이라서 직보 때 저도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보 자료를 만들 때
이번에 한 3일 정도 걸렸거든요. 하루는 예, 프린트 분석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를 봤어요. 봤고요.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 정도 다 보느라고 하루 걸렸고요. 그리고 이틀 동안은 이걸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직보 자료예요, 직보 자료. 시험 전날 주의사항이라는 걸 자료 준비할 때 한 이틀 걸렸는데요. 그래서 다 보고 온라인 클래스 보니까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할애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저도 나올 수 있겠구나 싶어서 원래 통합과학 수준보다 조금 높은 물리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 틀렸다면 직보를 주의 깊게 안 들었다면 좀 틀리기 쉬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요 수준 비슷한 수준의 문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좀 풀긴 했지만 콕 짚어서 요런 유형의 문제를 완전히 이렇게 숫자로 쓰는 것들까지는 못 풀었었거든요. 근데 직보 때 이렇게 짚어줬었고요. 직보 때 잘 졸았거나 주의 깊게 직보를 못 들었다면 혹시 좀 틀릴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번까지만 보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갈게요. 끊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도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4.3점의 난이도 상,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주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구성 읽어보겠습니다. 진공과 공기 중에서 여러 가지 물체가 낙하할 때의 원리와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내용 또한 온라인 클래스 수업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라서 직보 때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진공에서의 운동, 공기 튜브 속에서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운동, 저는 질량을 다른 물체에 대해서 알려줬거든요. 근데 질량이 같은 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좀 어려운 문제긴 했지만 온라인 클래스 저희가 직보 때 이거 좀 자세히 설명했었고, 물론 직보 때 새로운 걸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 함정팔 수 있으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는 편이지 새로운 걸 거의 얘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거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좀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이게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직보를 주의 깊게, 안 들었다면 틀리기 쉬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는 제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어려운 문제, 물리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엔 제가 직본날 이거 딱 얘기해주면, 한 번도 안 배운 상태에서 얘기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서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주에 가장 어려운 단원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2회차부터 매주 복수 문제를 통해서 2회차에 배운 내용 2회차 숙제를 줍니다. 근데 1회차 복수 문제, 3회차에 숙제 수업을 하고 나면 3회차 배운 내용 숙제를 주지만 1회차 복수 문제.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는 매주 복수 문제를 풀어왔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첫 번째 매주 복수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함정팔 거 같은 경우에는 직보 때 이렇게 짚어주거나, 그리고 함정팔 거 말고 조금 학교에서 유난히 많이 강조하셨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직보 때 다시 짚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어려운 거는 매주 복수 문제를 통해서, 함정 유형이나 함정 문항이나 아니면 지엽적인 개념, 아니면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신 내용은 이렇게 직보 때 주로 강조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3.9점이었지만 조금 난이도는 상. 이번에 물리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역학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교과서의 지엽적 내용까지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엽적인 암기 사항이긴 하지만 통합과학에서 종종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직보 때도 짚어줬던 거였고요. 평상시에도 복습 문제로 가끔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보기가 뭐였냐면 니은 보기. 생물이 영양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전기력이 적용한다. 이게 이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인데요. 중요한 건 중력에 의한 현상인지 중력이 아닌 현상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표시해놨는데, 원자나 분자가 화학 반응할 때의 힘은 전기력이고, 그리고 생물이 소화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힘도 전기력이고, 중요한 건 중력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했었는데요. 앞에 전기력인 것까지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여기도 별표 칠 거 그랬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으로까지 다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틀렸다면 직보 프린트를 잘 읽어보지 않았거나 지엽적 암기가 안 되었다면 틀리기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물리 중에서 이번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죠. 시험 끝나고 학생들이 저한테 막 문자하고 전화하고 해서 확인했던 문제였는데요.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풀었는데 아이들이 아니래요. 어떡하죠? 제가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맞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답이 학교에서 답안 발표가 나왔었고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배점은 4.2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관성과 관성력에 관한 매우 어려운 개념의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관성은 통합과학 범위이고 관성력은 물리원의 개념입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물리원 개념의 관성력을 다소 비중 있게 설명하셨던 터라 직보 때 자세히 설명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관성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개념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틀렸다면 잠시 후에 보고 문제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이 어려운 게 이제 디귿보기였거든요. 기억 니은은 우리 아이들이 뭐 다 쉽게 알 수 있었을 거고요. 디귿보기, 니은도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니은.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동안에 관성의 크기는 사람이 손잡이보다 크다. 관성은 속력이란 아무 관계없이 항상 질량에 만비례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 직보 때도 강조해서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1번과 2번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얘는 5kg 물체가 10m/s 그리고 2번은 5kg 물체가 20m/s로 운동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둘 중에서 누가 운동 관성이 클까요? 운동 관성이 큰 건 보통 2번으로 생각되겠죠?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 관성은 질량에 만비례하는 거예요. 통합과학 과정에서는. 그래서 질량이 똑같으니까 관성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운동을 10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얘는 20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둘의 어떤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성은 질량에 만비례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설명했었거든요. 직보 때. 3번은 얘가 10kg 물체가 2m/s로 운동하고 있으면 셋 중에서 관성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질량이 크면 속력이 느리더라도 관성이 크다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뭐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다 생각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얘를 마우스를 당길 건데 천천히 당기면 따라오고 확 당기면 얘가 멈춰 있죠. 확 당기면 멈춰 있는 이유가 관성 때문인 건 아마 학부모님께서 많이 들어보셨고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마우스의 관성이 클까요? 1번 첫 번째 천천히 당길 때, 2번 확 당길 때 언제 클까요? 확 당길 때 크겠죠?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왜? 관성은 질량에 만비례하니까요. 천천히 당기건 확 당기건 얘가 이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관성은 평상시에 힘이 빵일 때 누가 안 건드리는 데는 표현이 안 됩니다. 힘이 빵이면 계속 정지하게 되고요. 운동을 이미 시작한 물체는 운동 상태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으로 곧장 운동하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 우리 아이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내 몸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빵인 거예요. 빵. 선생님 바닥에 마찰이 있잖아요. 마찰 반대로 다리에 추진력을 만들어서 힘을 빵을 만들면서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으로 유지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힘이 빵인데 이때 돌뿌리에 발이 딱 걸리면 관성이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빵이 아니고 힘이 가해지니까. 그때 관성이 깨지고 그때 관성이 표현되는 겁니다. 관성은 힘이 빵일 땐 표현이 안 되다가 힘을 주면 표현되는 건데 그때 힘을 줄 때 힘을 갑자기 확 주면 잘 표현될 뿐 관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땡기면 끌려오죠. 힘을 줘서 관성이 표현되고 싶었지만 힘을 줬지만 너무 힘을 천천히 준 거예요. 힘을 갑자기 확 줄 때 잘 표현될 뿐 관성은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직보 때 되게 강조했던 내용이었거든요. 늘 평상시에도 얘기했던 거였고요. 관성은 항상 질량에 만비례한다라고 했었고 니은보기 질량에만 비례한다. 제가 이거 지문을 다 어딜 다 못 쳐가지고 여기 위에 안 써 있는데 학교 지문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사람 질량이 이 손잡이 질량보다 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니은 사람 관성이 더 큰 거였고요. 디귿 문제가 뭐냐면요. 버스가 급정거하는 동안에 손잡이는 A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자, 이때 관성은 힘을 주면 표현되는 건데 그때 자,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갈 때 내 몸에 작용하는 힘의 합 이거 설명을 지금 시간 관계에서 그냥 일정한 속력 힘의 합이 빵일 때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속력도 안 바뀌고 운동량도 안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힘의 합이 빵인 거예요. 그럼 힘의 합이 빵이면 모든 힘을 다 합친 게 빵인 거고요. 그때 바닥의 마찰력이 뒤쪽으로 있으니까 다리에 힘을 줘서 앞쪽으로 힘을 만들어서 내 몸에 작용하는 힘의 빵을 만드는 상태인 거예요. 이 힘의 합이 빵 상태로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딱 걸리면 힘이 빵인 거예요?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힘이 가해지는 거죠. 힘이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해질까요? 왼쪽으로 가해질까요? 힘이 왼쪽으로 가해지겠죠. 그럼 힘 가해준 반대로 내가 관성이 표현되게 돼 있어요. 힘 가해준 반대로 표현되게 돼 있고 이때 제3자가 보기엔 마치 뒤에서 투명인간이 마치 나를 미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차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앞으로 확 튀어나가는 거 보니까 누가 미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 투명인간이 미는 것 같은 그 힘을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관성력. 이게 원래 물리원 개념인데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관성력이란 말을 제가 안 쓸 줄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쓰면 항이 들어오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근데 관성력의 개념이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했었고요. 관성력은 여기 제가 써놓은 거에 보면 시꺼멓게 놓은 거예요. 1번, 2번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관성력은 실제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외력이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2번, 관성력은 알짜임 구할 때 사용하면 안 된다. 힘을 준 대상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 물체가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쏠려서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한 것 같지만 그건 관성력에 의해 쏠린 거고요. 선생님 사람이 손으로 밀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민 것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또 방송으로 나왔다고 했더라고요. 시험 끝나기 1분 전에 이거 사람이 손으로 민 거 무시하라고 방송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쏠리는 거는 관성력에 쏠린 거지 실제로 얘는 버스 전체와 함께 힘을 왼쪽으로 받기 때문에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쏠렸다고 해서 힘이 오른쪽인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쏠린 건 관성력이고 관성력은 알짜임 구할 때 그리고 이런 현상을 구할 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버스가 급정거하는 동안에 손잡이는 A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힘받는다. 틀린 보기였습니다. 관성력의 방향이 오른쪽이었던 거지 버스는 점점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성력에 의한 오른쪽으로 움직임과 상관없이 전체 다 모든 물체들이 다 왼쪽으로 힘받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8번 봤고요. 다음은 9번을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틀렸다면 직보를 주의깊게 안 들었거나 틀리기 쉬운 안 들었으면 틀리기 쉬운 매우 쉬운 문제였고요. 또 워낙 난이도 있는 개념의 문제라서 직보 수업을 들었다라고 해도 틀리기 너무나 좀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mon고가 미리 선행을 한 학생들이 좀 많이 유리한 게 이게 물리원에서 아마 나왔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리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직보 때 짚어주는데 그래도 한번 직보 때만 설명해 준 거거든요. 사실 관성력은요. 제가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듣고 나서 관성력을 했네라고 해서 직보 때 했던 거라서 아무래도 한 번 듣고 바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 풀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직보 때 짚어주긴 하고 있긴 하지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자, 9번은 지구각 문제였고요. 지구각 배점 4.1점에나 이런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생물권이 형성되는 과정과 공간적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역과 디귿은 기본적인 쉬운 보기였지만 니은이 다소 까다로운 보기였습니다. 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형식의 문제라서 복수 문제로 아주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똑같지 않나요? 네, 똑같은 그림 저희 직보 자료였고요. 학교 이번 시험 문제도 똑같은 그림이 나왔었고요. 시꺼멓게 칠해놓은 거. 이게 니은 보기가 뭐였냐면요. 니은 보기가 생물권이 B에서 C로 변화한 주요 원인은 자기장 형성이다. 생물권이 요 B가 뭐냐면 수권, 바닷물이에요. 바닷속이고 수권이고 C가 이제 육지로 올라온 거. 이게 지권이거든요. 수권에서 지권으로 올라오면서 처음에 수권에 등장한 게 자기장 형성이고요. 처음에 자기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생물권이 수권에 등장한 거고 그리고 오존층의 형성 덕분에 육상생물이 육지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보 때도 짚어줬었고요.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중정도 난이도였지만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혹시 틀렸다면 복습 문제에서도 몇 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복습 문제가 충실히 안 될 경우엔 틀릴 수 있는 그런 좀 틀리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지약 문제였고요. 배점은 4.4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기권과 수권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그리 어려운 개념의 문제는 아니었으며 자주 출제되는 형식의 문제라서 복습 문제를 많이 다뤘고요. 직보 때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엔 복습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죠. 시험이 연기가 되면서.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한 4주 정도의 복습 문제 거의 매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혹시 틀렸다면 복습 문제가 충실히 안 되었거나 직보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면 좀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10번까지 봤고요. 다음 동영상 파일에서 11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번 지약 문제고요. 배점은 4.0점의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항 분석을.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 원 종류와 크기 비교,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워낙 자주 출제되는 형식이라서 복습 문제로 아주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요. 별로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되게 많이 다뤘던 거거든요. 고3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고요. 이 그래프 그대로 거의 숫자가 거의 그대로 나왔죠. 이게 복습 문제로 몇 번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이 문제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되어서 매우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와 암기가 안 된 경우일 겁니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다음은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점은 4.5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소 난이도 있는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매주 이런 유형, 이 그림이 이렇게 딱 획일화된 건 아니고요. A, B, C, D 위치가 좀 바뀔 수도 있고 뭐 CO2 이런 것들도 다 위치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바뀐 여러 유형의 그림들을 되게 오랫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고3 모의고사 문제 거의 매번 나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복습 문제를 많이 다뤘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 문제에 워낙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라서 복습 문제를 많이 다뤘던 문제였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되었다면 틀리기 쉬운 다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직보 때도 내용은 짚어줬지만 사실 직보 때 짚어준 거 안 짚어줬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되게 많이 반복했던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4.0점의 난이도 하. 자, 문항 분석, DNA의 구조를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개념과 암기의 문제였고요. 이거 틀렸으면 정말 기초적인 개념까지 안 외워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오해만 카드 체크할 때 잘못 체크했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못 체크했거나 아니면 정말 기본적인 게 암기가 안 된 9구단 2단도 암기가 안 된 그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혹시 이거 틀렸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그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은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은 생명과학 문제 배점 4.1점의 난이도 하. 이것도 쉬운 문제였어요. 원래 단백질이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편이라서 되게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많이 연습을 했는데요. 문제가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항 분석. 단백질의 구조와 단위체를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매우 쉬운 개념의 암기 문제였고요. 틀렸다면 이 문제 또한 틀렸다면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암기가 안 된 경우입니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배점은 4.4점의 난이도는 중 문제였습니다. 4.4점이지만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자,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동식물에 공통적으로 또는 각각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형식의 문제라서 복습 문제를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고요. 이 소기관들의 역할까지 자세히 많이 했었고 많이 엄청나게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얘가 동물과 식물 세포에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 것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짚을 때 조심해야 돼 이거 잘 나오는 거니까라고 해서 짚어줬는데 이 두 개만 식물에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동식물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는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객관식 마지막 16번 문제였습니다. 문제 볼게요. 16번 생명과학 문제고요. 배점은 4.5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보기였지만 인지질의 머리가 친수성인 것은 너무나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인지질이 친수성이기 때문에 세포가 있으면 이게 세포막의 일부거든요. 세포막의 일부를 확대한 그림이고요. 이 속에 핵이 이렇게 있을 거고 세포막의 안쪽에도 대부분 물이고 바깥쪽도 대부분 물이라서 인지질의 머리가 물이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 쪽을 향하고 있는 거 그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고요. 제가 직보 때는 이걸 못 짚어줬었어요. 직보 때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맞췄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항분석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디귿이 조금은 까다로운 보기였지만 디귿 보기 읽어볼까요? 세포 안팎의 환경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B가 이중축으로 존재한다. 보기였지만 인지질의 머리가 친수성인 것은 너무나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었고 친수성 머리가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은 세포 안팎의 환경이 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진도 수업 때는 당연히 설명했던 거였고요. 직보 때 제가 못 짚어줬는데 혹시 틀렸다면 아마 공부할 때 원리를 이해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암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을 조금은 빠르게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거 중딩 때 배웠잖아. 근데 까먹었지. 다시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줄그면 따라서 줄거, 별표 치면 따라서 별표 쳐. 근데 이쪽에 쓰는 필기하는 것들은 필기 안 해도 돼. 이건 백그라운드야. 원리야. 원리. 이해를 듣기 위해서 내가 다른 개념을 고2 때, 고3 때 배울 것들을 좀 설명해 줄게라고 원리를 설명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되게 다 자세하게 깊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서 암기해달라고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이해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 넌 단순하게 암기만 하고 있었다면 디귿 때문에 좀 틀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항 분석을 마쳤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서술형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1번 문제입니다. 지구과학이었고요.
화학쌤께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배점은 4점짜리 난이도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빅뱅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매우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문제가 사실 조금 까다롭다면 학생 C가 문제인데요. 가 이전에는 잘 안 보여요. 저도 이제 노안이 왔나 봐요. 빛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빅뱅 직후에 빛이 원래부터 있었고요. 그게 빅뱅 이후에 굉장히 우주의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빛이 마음껏 전진을 못했고요. 그리고 빅뱅 38만 년쯤 됐을 때, 빅뱅 일어난 지 38만 년쯤 됐을 때, 지금부터 따진다면 한 148억 년 정도입니다. 빅뱅부터 38만 년이니까. 하여튼 그때 38만 년쯤 됐을 때 전자가 구속되면서 빛이 마음껏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빛이 전진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게 그게 우주 배경 복사거든요. 그러니까 38만 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됐지만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빛이 마음껏 나가기 시작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 C에서 물어봤습니다. 직보 때 얘기했던 거였고요. 평상시에 설명에서도 종종 얘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이 문제 틀렸다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와 암기가 안 된 경우입니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도 지역 문제였고요. 화학생님께서 수업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배점은 4점, 난이도는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요 그림이 원래 교과서에 없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 고2 지학 1 파트에도 빅뱅 얘기가 있지만 이 그림 없습니다. 이건 화학 1에 있는 내용의 그림이고요. 화학 1 화학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가르치셔서 화학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라고 해서 제가 이거 매주 풀렸어요. 거의 매주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막 거의 매주 풀렸거든요.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의 과정을 다소 난이도 있게 그림으로 구성한 문제였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이긴 했지만 고3 모의고사에 모의고사 화학에 종종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출제되는 유형이라서 여러 차례 복습 문제로 다뤘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되었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었다고 해도 오답 체크를 안 하면 또 틀릴 수 있죠. 맨날 오답 체크 안 하면 맨날 틀린 거 계속 틀리고 시험 때까지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답 체크가 안 되면 숙제가 되어 있더라도 오답 체크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안 하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자, 소시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8점짜리 난이도 상학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혹시 옆에 있는 그림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제가 이거 PDF 파일로 좀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림이 비슷한데 얘는 땅바닥에 도착했고요. 얘는 도착하기 직전에 높이가 2분의 h 위치에서 만난 거예요. 좀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연습했어요. 이건 좀 쉽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그래서 물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의 매주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쉬운 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배점은 굉장히 높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읽어볼게요. 문항 분석. 자, 수평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고1 수준에서는 다소 어려운 문제였지만 1회차에 물리 수업을 한 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너무나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풀어내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학원에서는 물리2에 나오는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반복 연습을 해왔는데 그에 비해 다소 쉬운 문제가 출제되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얘도 틀렸다면 매주 숙제를 내주면 뭐예요? 매주 본인이 풀면 뭐예요? 질문 안 하면. 사실 제가 질문을 많이 안 해도 되도록 뒤에 해설을 굉장히 자세히 쓰거든요. 해설도 이 문제에 대한 해설, 이게 지금 EBS 수능 특강 문제인데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해설을 대로 제가 넣지 않고 이런 어려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푸는 방법 그 식 그대로 해설을 다 바꿔서 숙제에 넣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읽어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푸는 방법 그대로 해설을 써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해가 가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한두 번만 질문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본인 손으로 계속 풀 수 있습니다. 고저까지 되면 시험에 나왔을 때 아주 쉽게 풀었을 거고요. 8점짜리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매주 틀렸을 거예요. 매주 틀리고 하면 시험 때까지 틀릴 수 있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자, 마지막 4번 서술형 4번 문제입니다. 지학이었고요. 배점은 3점,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문항 분석. 물수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복습 문제에서도 자주 다뤘던 유형이었으며 직보 때도 강조했던 내용과 풀이가 그대로 똑같은 풀이가 출제됐어요. 제가 항상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얘들아, 육지에 증발과 강수만 가지고 흑자와 적자를 따져봐. 육지에 이 그림 가지고 얘기해볼까요? 그 그림 가지고 육지의 증발은 60,
강수가 96이거든요. 육지는 그러면 플러스 36, 물이 36이 남는 거예요. 증발은 60했고 강수는 96이니까요. 바다는 증발이 320, 강수가 284. 얘는 증발과 강수만 따진다면 증발은 소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강수는 우리한테 들어온 수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36 적자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육지의 물은 점점 양이 증가하게 되고 바다의 물은 점점 양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양이 거의 육지물의 양이 거의 일정한 이유가 이게 하천수나 지하수 통해서 36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를 정말 요거 설명하고 나서 이론편 설명할 때 설명하고 매주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연습을 시켰습니다. 거기 나왔어요. 나와서 자, 혹시 틀렸다면 복습 문제가 숙제가 충실히 안 되었거나 직보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면 틀릴 수 있는, 직보 때도 다시 한번 강조했던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럼 틀릴 수 있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서술형 5번 문제 볼게요. 5번 지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5점짜리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의 예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여러 유형의 상호작용을 복습 문제의 객관식 유형으로 많이 연습했으며 서술형 나왔지만 객관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습니다. 또 학기 중에 진도 나갈 때 학생이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봐두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그런 영향 요인들을 우리가 객관식으로 풀어봤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쓰면, 기억나는 거 하나 쓰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틀렸다면, 복습 문제가 충실히 안 되었다면 부분 점수 감점은 한두 개 정도는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복습 문제 충분히 풀었다면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워낙 많은 유형의 예들을 우리가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서술형 6번 문제입니다.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서술형에서는 문제 두 개가 좀 어려웠는데요. 하나는 물리 문제, 요거 8점짜리 문제 어려웠고요. 저희가 엄청나게 연습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건 생명과학 문제 요거 8점짜리 문제,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사학 문제였고요. 하지만 저희가 서술형 대비 문제하고 직보 때 한 번 더 짚어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항 분석. 자, 배출을 통해서 삼투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소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서술형 대비 문제에서 정확히 짚어줬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도 있었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요. 직보 때도 서술형에 있지만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짚어줬던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물음을 다 키워드로 제가 정리해서 해설지를 만들어서 줬거든요.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를 쓸 때 중요한 게 그 키워드를 꼭 써서 답을 써야지만 이제 감점을 안 나가게 되는데요. 키워드를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교과서의 물음들을 다 교사용 지도서 기준으로 답을 쓴 다음에 거기 키워드를 굵은 글씨랑 밑줄을 그어서 정리해준 서술형 대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항 분석 마쳤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